자, 한도일 교수님, 김상욱 교수님 두 분이 같이 여행지를 오늘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아니 우연히 만났어요. 만났어요? 예. 아, 만나신 거예요? 우연히 만났어요. 어딜 다녀오신 겁니까? 생장 요새를 다녔습니다.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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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장이 이게 프랑스 말인가요? 세인종, 세인트종. 세인트 존. 네. 그러니까 성 요한 요새를 다녀온 거. 정요한. 네. 요새라는 거는 이제 전쟁할 때. 예, 맞아요. 진짜? 예, 예. 이 마르세유라는 도시 자체가 뭐 아까 뭐 해양과 여러 가지 중요한 점도 있었지만 이 도시가 또 가장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과 기사단에 관계된 이야기들이 참 중요했던 기사단. 도시. 예, 기사단. 예. 우리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냥 원래 처음 출발은 되게 단순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가려고 했는데 그 길이 늘 불확실한 거예요. 위험하고. 근데 그 지역을 이슬람이 이제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 중요한 성지인데 어떻게 하면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르바노 2세 교황이 딱 한마디를 해요. 데우스 로볼트. 신이 그것을 원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장 요새와 이제 그 마르세유 대성당을 같이 가봤는데 마르세유 대성당 앞에 딱 들어갈 때도 베들레헴 히에루살렘이라는 글자가 있었어요. 히에루살렘. 예, 히에루살렘. 예루살렘을 라틴어로 표기하면 히에루살렘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또 기사단과 관계된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는 곳이 맞구나. 이건 좀 다르다. 저거를 써놨는데 한쪽은 왼쪽은 베들레헴이라고 쓴 거고 오른쪽은 예루살렘이라고 써. 그러니까 히에루살렘. 그다음에 살루스 문디. 세상의 안녕이라는 뜻이 저기 써 있네. 예루살렘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이게 기사단이라는 건데? 예루살렘 기사단. 동쪽 예루살렘을 바라봐라.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너의 기쁨이 오는 것을 보리라. 근데 옛날 사람들이 저렇게 갔다는 거지. 마르세유 대성당에 그 성묘 기사단 그 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묘 기사단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예수가 죽은 그곳의 거룩한 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묘를 지키는 기사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십자군 중에는 여러 가지 기사단이 있었어요. 기사단이라는 시스템은 유럽 전역에 예, 예, 있는 시스템. 그렇죠. 예. 이제 여기 와서 봤던 기사단 중에 하나는 이제 성묘 기사단, 그다음에 성요한 기사단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생장 된 거죠. 장. 그 성요한 기사단은 뭐냐면 오늘날 간호부대 정도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 환자가 오면은 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 최고의 의술을 가진 곳이 기사단이었다고 생장. 하는데 It has fallen to us to defend this city. 그러면 기사 어떤 사람이 들어왔을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어떤 사람이 네, 하는 거예요? 네. 나 너무 궁금해 지금. 그 사관학교 같은 건가? 귀족 아버지께서 내 아들 좀 이렇게 규율 있고 이런 데서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는 싸움만 잘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학식이 있고 집안도 좋고. 예, 집안도 좋고 다 귀족이야. 그리고 절도를 익혀요. 무사. 수도승. 그러니까 몽크라는 개념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전 유럽에 있는 귀족 가문에서 경쟁하듯이 자기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기사단으로. 근데 이 종진 쌤도 느끼겠지만 자식이 딱 누구 밑에 가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더 잘하게 되죠. 더 잘하게 돼. 그러니까는 기사단이 엄청나게 커지는 늘어나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군 전쟁을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자도 필요하고 군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군인과 물자가 모이는 중요 거점이 어디? 이 마르세유. 어. 아, 예. 되게 중요한 곳이네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 게 기사는 정말 뭐 장교급들을 말하는 건가요? 병사가 있고 기사가 있나요? 장교고 그 기사 단장 그다음에 그 부기사 단장 총사령관 이렇게 계급이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사단이 있어요. 남아 있는 현존 기사단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바로 몰타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태각에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몰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단 정체성은 바뀌지 않는데 전쟁을 하다 태각을 해서 주둔지를 옮기면 그 주둔지 명을 따서 이제 그 기사단 명. 그러니까 지중해라는 지역이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쪽 끝에가 지브롤타로 얇고 좁고요. 쫙 삼각형으로 퍼진 다음에 쫙 다시 모이거든요. 이 딱 좁아지는 여기에 있는 가운데 딱 있는 거대한 섬이 시칠리예요. 시칠리를 놓고서 이쪽으로 지나가거나 여기가 이제 저희 갔던 메시나. 근데 여기는 너무 좁잖아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갈 때 여기 박혀 있는 섬이 몰타예요. 그러니까 이 몰타라는 섬은 동지중해와 서지중해를 가르는 요충지네요. 요충지거든요. 실제로 십자군 전쟁이 진행될 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 확보를 위해서 그걸 이제 그 지금의 이슬람 지역들을 자기가 점령해서 마치 그 중세 유럽과 같은 영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쭉 나라들을 만들어요. 거기를 나중에 이슬람이 하나씩 치자 이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몰타로 가는 거거든요. 전쟁을 할 땐 너무 좋죠. 그럴 땐 너무 좋은데 황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군사의 수보다 이 기사단의 군사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력도 있고 돈도 있어. 근데 위험하죠. 군대도 있네? 위험하죠.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왕권이 약간 위기를 맞겠네요. 아하. 또 보내야지 뭐. 한번 더 가. 예, 그래서 로도스에서 패배하고 몰타까지 오는데 7년간 해상 생활을 해요. 왜냐면 받아주는 영주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기사단이 결국은 지금 물론 몰타의 기사단 남아있지만 상당수 많은 기사들이 고문받고 해체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오직 충성심을 갖고 이걸 하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는 배신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중에 상당수가 이제 프리메이슨이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이제 서양에서 본 기사단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지만 전쟁이란 건 두 진영이 하는 거고 또 뒤집어 보면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기사단은 뭐였을까요? 그것도 적군이죠 뭐. 적군 정도가 아니라 이슬람은 그냥 기사단의 활동을 해적 활동으로 규정을 해요. 해적 활동으로. 1차 십자군 전쟁은 그나마 아주 그 본질에 충실하게 그 종교적 열정으로 가서 진짜 피를 흘리며 싸워서 예루살렘을 수복을 해요. 물론 그리고서는 역사에 남아있는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데 2차부터는 사실상 거의 종교와 무관하게 뭐 각지의 뭐 불황아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빌미로 온갖 활동을 노략질이나 다름없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는 놀랍게도 이슬람 쪽이 더 문명화돼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 전력도 강하지 않았나요? 페르시아 전력도 강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슬람. 그러니까 중세 시대의 유럽의 모습은 이제 로마 제국이 있었으나 완전히 붕괴를 하고 게르만족이 휩쓸어가지고 정말 로마의 인구가 120만이 2만으로 줄어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더 이상 위생이란 건 지켜지지도 않고 로마가 만들었던 가우도는 다 박살나고 벽돌은 다 무너지고 뭐 콜로세움 같은 거 돌 다 띄어다가 딴 거 짓고 있고 뭐 완전히 초토화돼서 근데 그럴 때 이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을 가져다가 맞아요. 분석을 하고 수학을 발전시키고
이슬람으로 네, 그 이후에 번역하고. 모든 의학과 과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정말 그때 어떤 의미로는 이슬람 쪽이 로마에 가까운 쪽이고 이쪽은 게르만족이나 다름없어요. 그들이 사실 침공을 한 거예요. 이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슬람에서는 최고의 정말 그 왕이 있었거든요. 술레이만 대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이슬람 최고의 정말 번성기였는데 우리로 치면 세종대왕 같은 시기인데요. 그들을 이제 해적으로 규정을 하고 20만 대군을 보내요. 20만 대군을. 거기 한 10,000명도 안 되는 병력이 지키고 있는데 진짜 거기도 절벽 같은 곳인데 거기 완전히 공격을 해가지고 결국은 함락을 시키고서 항복을 하자 항복한 순간 한 명도 죽이지 않고 퇴각을 시켜줘요. 당시 그 기독교 사회에서는 노예를 더 이상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을 함부로 노예로 쓰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그 인간에 들어가지 않는 건 이교도예요. 저쪽 서유럽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이슬람에서는 서유럽의 백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먹을 수 있고 도망가지도 않고 잘만 사는 상태로만 가면은 써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를 목표로 서로 매일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정확히 저쪽 서양으로 가져가면은 성전을 위하여 저 이교도 이슬람 쪽을 쳐들어가서 저들을 응징하고 신성한 군대로 생각하는구나. 그렇죠. 우리가 가서 뺏었다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하고 해야 될 어떤 행동들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믿음에 입각해서 근데 상대방한테는 해적이거나 야만인들의 공격이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거든요. 막 가서 살육하고 강간하고 뺏고 사실 정확히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지중해가 물론 한때는 로마의 앞바다였죠. 그러니까 마레노스트rum 우리 앞바다, 우리 바다. 그렇죠. 하지만 로마가 무너진 다음에는 로마의 절반은 서양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절반은 이슬람의 것이었거든요. 한 600~700년 동안은 이슬람이 로마와 같은 문명을 이룬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서구 중심적으로 이 지중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민석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슬람의 입장에서 본 십자군 전쟁 그런 책들이 따로 있거든요. 따로 근데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배우는 자료들은 서구인의 입장에서 본 어떤 종교, 역사, 철학이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도 서구적인 사고로 평가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번 요번 생장 요새를 방문해 보면서 이 기사단이라는 게 어떤 충성심과 이런 걸로 뭉쳐서 시작하라는데 인간에게 이상과 이념이란 뭘까? 그리고 그 옳다고 생각한 것들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일까? 한번 그걸 한번 기사단을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기사단이 궁금하셨어요? 저요? 네, 다 선생님들 두 분, 오늘 네. 기사단 저는 기사단 보러 간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보러 가셨어요? 네. 저는 생장 요새를 보러 갔죠. 요새 그 자체를 보러 가신 거야? 아 요새를 구경하러. 거기가 그 성 요한 기사단이었을 때가 있었고요. 그 기사단을 내쫓고 만든 게 생장 요새예요. 그 요새를 보러 간 이유는 그 이제 이런 항구는 항상 공격을 받거든요. 이게 뭐 많은 부가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요새를 만들기는 해야 돼요. 근데 요새를 이제 크게 확장을 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루이 14세 때였거든요. 짐은 곧 국가다 이런 말을 했던 그렇죠. 정말 그 절대 왕정을 대표하는 왕이었는데 이게 절대 왕정이 완전히 굳어진 건 좀 후반기였고 초반에는 굉장히 불안정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루이 14세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게 나이가 한 3살 때였거든요. 아 일찍 올랐구나. 불안했겠네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연히 본인이 할 수는 없고 이제 자기 어머니와 섭정. 예, 그 추기경 이 두 사람이 섭정을 했었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 추기경이 아마 이탈리아 사람이었고 지금 그 자기들이 보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통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르세유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반란을 진압하고서 여기에 이제 요새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대포를 쫙 배치를 하는데 그 대포들은 몽땅 다 항구 안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밖이 아니라. 밖이 아니고. 누굴 지키는 거예요? 바로 이 요새를 짓는 중요한 목적은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켰던 마르세유 시민들을 감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제 여행을 한다고 제가 저항이라고 했잖아요. 저항. 그래서 사실 생장 요새에서 그래. 이제 보았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을 국왕은 그걸 이제 무력으로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그 저항이 그
이 프랑스라는 국가를 뒤집어서 왕이 16세 때 목이 그냥, 날아가는 네. 혁명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혁명의 기운을 보았다고 할까? 그래서 생장 유세가 저항의 기운. 네, 저항과 혁명으로 이어지고 그 얘기가 이제 국가로 가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네. 우리가 공화국을 리퍼블릭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레스 포블리카라는 말에서 나와요. 레스는 사물, 띵을 얘기하고 포블리카는 공공의라는 뜻이니까 고대 사람들이 생각한 국가는 뭐냐면 공공재예요. 공공재. 예, 국가는 공공의 사물인 거예요.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국가의 어떤 결속이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힘을 위해서 정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정의가 아니다. 그럼 결국 국가는 뭐냐? 국민의 합의로 이루어진 결속이 레스 포브리카, 공공재로서 국가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혁명이 있기 전에 권력자들은 어떻게 그 지위를 얻냐면은 핏줄로 얻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미 권력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피를 받은 나도 권력자가 될 권리가 있는 것이고 이건 모두가 동의를 한 거였죠. 근데 이제 그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걱정했던 거는 이제 만약에 새롭게 왕을 몰아내고 이제 시민이 뭔가를 통해서 새로운 권력자를 뽑았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권력자로 받아들일까? 더더군다나 이제 이 권력자란 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제하거나 자유를 박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어떻게 이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국가에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루소가 제안한 거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